영대학 학교 홈페이지는 난리가 났다. 사회학교 영교수가 술집 여자와 내연관계이고 동업을 하고 있다는 익명의 게시글이다. 이 대학 교수에게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사건의 발단은 10년 전으로 뒤돌아간다. 홍순철은 결혼 12년째였다. 6살, 10살 두 딸은 잘 자랐고 집은 겉보기엔 평온했다. 하지만 그의 가슴 한켠에는 날마다 돌이 하나씩 쌓이고 있었다. 아들 하나 없어서 우리 홍가가 끝나는 거냐? 어머니 김말자의 목소리는 집안을 천천히 썩게 하는 곰팡이 같았다. 그 말은 며느리를 향해 있었지만 더 깊게는 순철 자신의 가슴을 찔렀다. 그는 자신이 집안의 마지막 남자라는 사실에 집착했다. 그 집착이 어느새 정체성이 되어버렸다. 한편 강미연도 무너지고 있었다. 홍순철은 그날따라 기분이 꿀꿀했다. 어머니의 잔소리가 또 한 번 심했던 날이었다. 아들 하나도 못 낳아주면 그게 집안이냐? 이미 수천 번 들은 말. 하지만 들을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쿡쿡 쑤셨다. 집을 나와 친구들을 만난다. 친구놈들이 기분 풀자며 데리고 간 곳은 시내의 오래된 가라오케였다. 촌스럽지만 왠지 낡은 조명과 흐린 담배 연기 속에서 괜히 마음이 편해지는 곳. 그리고 그날 자리에 함께 붙은 또 다른 여자. 박영자. 노래방 도우미로 왔는데 사람의 눈을 똑바로 보고 웃는 어딘가 대범하고 장난기 많은 여자였다. 술이 몇 잔 오가자 홍순철의 입에서 그동안 눌러왔던 말이 술 기운을 타고 흘러나왔다. 그냥 아들 하나만 있었어도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거야. 순간 공기가 살짝 흔들렸다. 친구는 어색하게 웃으며 잔을 들어 올렸고 박영자는 잠깐 손을 멈춘 채 눈길을 돌렸다. 박영자가 잔을 탁 내려놓으며 능청스럽게 말했다. 아니 아들, 그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지. 정말로 아들 필요하면 내가 하나 낳아줄까? 술자리가 탁 하고 멈춘 듯 조용해졌다. 홍순철은 얼굴이 빨개져 허둥댔다. 아니 무슨 소리를. 그러나 박영자는 진심인지 장난인지 모를 미소를 지었다. 입꼬리는 가볍게 말려 올라가 있었지만 눈동자에는 묘하게 가라앉은 기색이 있었다. 대신 조건 하나. 그녀는 홍순철을 또렷하게 쳐다보며 천천히 말한다. 그 아들 낳으면 나 본처 자리 주는 거야. 그럼 너희 어머니도 할 말 없겠지? 친구들이 야야 무슨 말이냐 하며 분위기를 살살 돌리려 했지만 이미 그 말은 홍순철의 가슴 어딘가에 깊숙이 박혀버렸다. 그냥 농담이라고 넘기기엔 그 한 문장 안에 그가 오랫동안 붙잡고 있던 결핍과 욕망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홍순철은 이상하게 술이 깨지지 않았다. 머릿속에서는 한 문장만 계속 맴돌았다. 내가 아들 하나 낳아주면 본처 자리 주겠냐? 그 말은 장난이었을까? 아니면 이미 누군가의 마음은 그때부터 문을 열고 들어오고 있었던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모든 파국의 시작이었다. 1년 후. 믿기지 않게도 그날 술자리에서 장난처럼 튀어나왔던 말은 현실이 되어 있었다. 박영자는 사내 아이를 낳았다. 작고 붉은 아기, 울음을 터뜨리는 그 목소리에 홍순철은 온몸이 떨렸다.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이 자신을 향해 다시 한번 문을 열어주는 것만 같았다. 비로소 자신이 가정의 중심이 된 것 같은 확신. 마치 오랫동안 목말라 있던 남자의 체면과 자존심이 단숨에 채워지는 듯 했다. 어머니 김말자는 아기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다. 우리 홍가 피가 끊기질 않겠구나. 얼른 호적에 올려야지. 저 여자 강미연은 이제 필요 없어. 그 말의 끝엔 이미 마음속에서 내린 판결이 있었다. 강미연. 그녀는 이 사실을 알고도 처음엔 그저 멍해졌다. 사내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을 들은 날 집안 곳곳에서 자신의 존재가 천천히 밀려나가는 것을 느꼈다. 식탁 위에 놓인 밥그릇이 한 칸 비켜나가는 느낌. 잠자리의 이불이 어느새 멀어진 거리. 그리고 어느 날 김말자가 벽장에 넣어둔 미연의 옷가지들을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현관 앞에 내놓았다. 미안하지만 이제 너도 알 거 아니냐. 시어머니는 냉정하게 말했다. 미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눈물은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집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있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쫓겨난 그날, 미연이 손에 들고 나온 건 겨울 코트 하나, 세면도구 몇 개, 그리고 통장에 남은 42만 원이 전부였다. 길바닥에 서 있는 달빛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다. 아무리 그래도 내가 아내였는데. 하지만 그 문은 이미 다시는 열리지 않을 문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인생은 언제나 그렇다. 얻은 것이 있으면 잃은 것 또한 있다. 홍순철은 이제야 알게 될 것이다. 한 아이를 품기 위해 그는 가정을 잃었고 한 여자의 인생을 거리로 내몰았다는 것을. 미연은 집을 나온 후 우선은 살아야 했다. 하루라도 손 놓으면 바로 길바닥으로 밀려날 수 있었다. 그래서 동네 식당에 아르바이트를 잡았다. 뜨거운 국물, 불판 연기, 식기 산더미, 그리고 손님들의 시선. 몸이 힘든 건 참을 수 있었다. 하지만 더 힘든 건 손님들이 은근히 던지는 말투였다. 아가씨, 손 좀 예쁘네. 남편 복 없으면 딴 길도 있다니까? 그녀는 억지로 웃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조금 다른 감정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아직 나는 끝난 사람이 아니구나. 남자들이 나를 본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그녀에게 다시 존재감을 주었다. 그때 나타난 사람 조 씨. 근처에서 부동산을 하는 조 사장. 나이가 조금 있고 말투는 얌전했지만 언제나 사람을 관찰하는 눈을 갖고 있었다. 조 씨는 식당에 들릴 때마다 말했다. 고생 많죠. 세상 참 잔인하죠. 그 말은 이상하게 사람을 무너지게 하는 말이었다. 어느 날 조 씨가 작은 갈색 병 하나를 건넸다. 영양제예요. 기운 떨어져 보이길래. 그건 배려처럼 보였고 그 순간만큼은 누군가가 자신을 인간으로 대해준 것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그날 밤 일이 끝난 뒤 둘은 자연스럽게 모텔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그 길은 완전히 계산된 것도 아니고 그냥 흘러간 것도 아니었다. 모든 건 말없이 합의된 공기 속에서 이루어졌다. 조 사장은 돌아가기 전 작게 접은 몇 장의 지폐를 그녀 손에 쥐어줬다. 힘들 때 도움될 거예요. 그 돈은 크지 않았다. 하지만 미연에게는 한 주를 버틸 수 있는 생명줄이었다. 그날 밤 미연은 자신이 무언가를 결정한 사람이라는 사실만은 분명히 느꼈다. 그리고 변화가 시작된다. 어느 순간부터 미연은 손님들의 신발, 옷의 질, 시계, 말투를 보기 시작했다. 누가 돈이 있고 누가 허세이며 누가 쉽게 흔들리는지 그녀는 빠르게 눈을 익혔다. 그 끝이 구원인지 파멸인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식당은 일터이자 기회의 공간이 되었다. 남자들이 그녀를 바라볼 때 미연은 이제 예전처럼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 대신 생각했다. 이 세상은 누구도 나를 지켜주지 않아. 그럼 내가 나를 지키는 방법을 찾으면 되지. 그녀는 추락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다. 식당에서의 일은 오래 숨길 수 없었다. 조 사장 이후에도 은근히 미연에게 관심을 보이는 손님들이 늘어갔다. 그 중에서도 식당 주인 최영철은 계속 미연을 눈여겨보고 있었다. 그는 말수가 적고 겉으로는 점잖았지만 눈빛이 오래 머무는 날이 많았다. 어느 날 손님이 모두 돌아가고 식당 불을 끄는 순간이었다. 최영철은 조용히 말했다. 힘들죠 혼자. 그 한마디에 미연은 말없이 눈을 감았다. 감정은 다른 남자와 다를 바 없었지만 그래도 긴장되었다. 울어버릴 것 같은 감정이 흔들렸다. 그날 이후 둘은 자연스럽게 서로의 비밀을 만들기 시작한다. 그러나 비밀은 오래가지 않는다. 식당 일을 도와주던 최영철의 부인 정숙은 어느 날 우연히 미연이 주방에서 주인처럼 형세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남편의 셔츠에서 낯선 향수를 맡았다. 그녀의 눈빛이 기묘하게 차가워졌다. 며칠 뒤 아무 말도 없이 미연의 업무 스케줄이 지워졌고 그녀의 앞에 놓인 것은 단 한 줄의 말뿐이었다. 그만 나와주세요.
말은 부드러웠지만 칼의 날은 이미 그녀의 목에 와 있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미연은 울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미 돈을 모았다. 적지 않은 금액이었다. 미연은 벌써부터 식당을 벗어나 자신이 일을 하고 싶었다. 식당 사장과의 불륜에 대해서도 미안함도 없었다. 오히려 자신 있는 출발이 그리웠다. 식당 사장이 떠나는 미연을 바라본다. 며칠 뒤 조용한 카페에서 식당 사장과 미연이 만나 커피를 마신다. 최영철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나도 답답했어. 이대로 살고 싶지 않아. 그는 작게 접힌 봉투를 내밀었다. 안에는 5천만 원. 이 돈 식당에서 조금씩 모은 거야. 우리 둘이 호프집 하나 차리면 제대로 번다. 잠시의 침묵. 그리고 조건이 따라왔다. 난 나랑 계속 보는 거다. 이해하지? 그 말은 어떤 약속도 아니었고 어떤 사랑의 고백도 아니었다. 그냥 거래였다. 미연은 봉투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 돈은 새 삶을 만들 기회였고 동시에 또 한 번의 낙인이었다. 하지만 미연은 이미 이해하고 있었다. 이 세상에서 누구도 그녀에게 공짜로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는 것을. 그녀는 봉투를 천천히 집어들었다. 그리고 말했다. 자리부터 먼저 봐요. 연수동 어느 골목 끝 낡았지만 간판 조명이 은근히 눈을 끌어당기는 호프집 하나. 간판에 적힌 이름은 그저 평범했다. 연수 호프. 하지만 사람들은 간판 이름으로 기억하지 않았다. 거기 미연이 하는 집. 그게 통용되는 공식 이름이었다. 첫날부터 북적였다. 상가를 소개한 부동산에서 이미 소문을 퍼뜨린 것이다. 예쁘다. 이혼했다. 혼자 산다. 돈 좀 벌어야 한다. 이 네 가지 정보는 연수동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불을 붙이기 충분했다. 밤이 깊을수록 술이 깊어지고 사람의 속셈도 노골적으로 깊어진다. 자정 무렵 진짜 손님들이 등장했다. 일부 손님은 미연이 퇴근할 시간만 기다렸다. 사장님 마감 전에 맥주 2병만. 나 그냥 잠깐 앉아 있을게. 어떤 이들은 양주까지 시켜놓고 자신이 큰 손님을 과시하며 미연의 눈길을 끌려고 했다. 그리고 그 분위기 속에서 싸움은 당연했다. 술잔이 탁 쏟아지고 욕설이 튀고 의자 다리가 바닥을 긁는 소리. 한 남자가 소리를 질렀다. 양주 마신다고 사장님이 네 거냐? 다른 놈이 받아쳤다. 소주나 시켜 먹는 놈이 뭔 소리야? 테이블이 넘어졌다. 유리잔이 깨졌다. 미연은 이미 이런 일이 일상이 되어버린 자신을 보며 잠시 멍해졌다. 경찰이 드나드는 가게. 신고가 계속됐다. 파출소는 물론 경찰서 형사과에서도 이 호프집을 알게 됐다. 워낙 신고가 자주 들어오자 경찰서 형사팀이 직접 출동을 했다. 반장은 45세가량으로 노련해 보였다. 그는 처음엔 그저 질서 유지를 위해서 왔다. 하지만 호프집 구석에서 맥주잔을 닫고 있는 미연의 뒷모습을 보며 문득 말했다. 이 동네 쉽지 않아요. 혼자 버티려면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그 말은 누구보다 현실적이었고 누구보다 따뜻했다. 그는 이해하는 사람이었다. 심지어 이유도 따로 있었다. 나도 딸이 둘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미연의 마음에서 무너진 무언가가 조용히 기울었다. 미연은 형사 박우진의 말 한마디가 세상 누구보다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날은 평소보다 조용한 수요일 밤이었다. 손님들 웅성임도 잦아들 무렵 문을 열고 들어온 남자는 다른 손님들과 분위기부터 달랐다. 깔끔한 트렌치코트, 단정한 안경, 말은 많지 않았지만 사람을 보는 시선이 깊은 남자. 그가 바로 인근 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김철주였다. 첫 대면, 술 한 잔을 앞에 두고 미연은 평소처럼 말했다. 안주 뭐로 해드릴까요? 그런데 그 순간 김철주는 말없이 미연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정말 똑같네. 미연은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그 남자의 눈에 담긴 감정은 분명 추억이었다. 그가 잃어버린 사람, 그가 잊지 못한 사람, 그 그림자 위로 미연이 겹쳐진 것이었다. 내연으로 이어지는 길. 며칠 뒤 김철주는 또 왔다. 그 다음 주에도, 그리고 그 다음에도 다른 손님들은 몸과 시선으로 미연을 노렸지만 그는 말로 미연을 붙들었다. 사람들은 쉽지 않죠. 당신이 버텨온 게 느껴집니다. 이 동네에 당신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의 말은 위로 같았고 동시에 위험했다. 둘은 결국 서로가 서로에게 도망이자 쉼터가 되었다. 철주가 가져온 새로운 길. 김철주는 미연을 보며 말했다. 당신은 여기에서 끝날 사람이 아니에요. 더 좋은 자리로 가야 합니다. 그는 미연에게 상가 계약서, 권리금, 인테리어 견적서를 보여주었다. 여기 카페 주점. 낮에는 브런치, 밤에는 와인과 맥주. 자금은 내가 전부 댈 테니 당신이 여길 채우면 됩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교수실의 동료 교수들, 학교 선배들, 조용한 대학생들, 심지어 20대 남학생들까지 하나둘씩 미연의 가게로 몰려왔다. 거기 교수님이 가는 곳이래. 그 사장님 예쁘대. 분위기 괜찮대. 김철주는 사랑에 빠진 남자가 아니라 호객꾼처럼 변했다. 철주의 도움으로 미연은 빠르게 돈을 벌었다. 처음엔 익숙치 않았던 일도 어느새 손에 익었고 사람 다루는 법도 배웠다. 돈은 생각보다 쉽게 모였다. 그리고 쉽게 쌓인 돈은 쉬운 속도로 마음의 긴장도 풀어버렸다. 전 남편에 대한 복수심, 아이들 걱정은 이미 잊어버린 지 오래되었다. 동업관계인 철주도 이미 투자금은 다 빼냈고 이제는 교수가 직업이 아니라 미연이 호객꾼 수입이 더 많았다. 미연 씨, 요즘 좀 쉬어야 하는 거 아니야? 얼굴이 말랐어. 철주가 어느 날 말했다. 그럴까, 나도 좀 숨 좀 쉬고 싶네. 그 말을 내뱉는 순간 미연의 마음 한쪽이 무너져 내렸다. 그리하여 둘은 정선 카지노로 향했다. 휴식이라고 했지만 그곳의 공기는 쉬려는 사람보다 잊으려는 사람들에게 어울렸다. 정선은 카지노 도시다. 처음 디지털 룰렛에 손을 댔을 때 미연의 심장은 벼락처럼 뛰었다. 아, 이거 이상하게 기분 좋네. 그 감각. 수년간 버티며 돈을 쌓아 올릴 때는 느낄 수 없었던 살아있다는 감각이었다. 그날 밤 미연은 거의 1천만 원을 잃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아깝다는 감정보다는 이미 잃은 것을 되찾아야 한다는 열이 강하게 타올랐다. 이틀 후 철주는 가을 학기 강의 준비를 위해 먼저 서울로 올라갔다. 나 가을 학기 준비해야 해서 먼저 올라갈게. 미연 씨, 너무 오래 앉아있지 말고.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표정은 왠지 두려움이 다가오는 것 같았다. 철주가 떠난 순간부터 미연은 혼자였다. 카드 소리, 칩 돌아가는 소리, 누군가의 환호와 울음. 그 모든 것이 미연의 귀에 심장박동 소리처럼 울렸다. 이 정도 잃었으면 그만두는 게 맞지. 머리는 말했다. 하지만 조금만 더 하면 돌아온다. 딱 한 번만. 심장은 속삭였다. 그 속삭임이 가장 달콤했고 가장 파괴적이었다. 칩은 다시 테이블 위에 올려졌고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다. 그리고 그날 새벽 미연은 테이블 앞에서 홀로 앉은 채 눈을 감았다. 손끝엔 더 이상 남은 칩이 없었다. 다음 날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남자가 있었다. 이상호. 그는 몇 년째 카지노에 머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한때 대전에서 부자로 알려졌지만 도박에 빠져 전 재산을 잃은 후 정선에서 하루살이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의 눈은 미현에게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사냥꾼의 시선을 보내고 있었다. 저 여자는 혼자서도 꽤 능숙하군. 경계심도 있지만 마음속에는 뭔가 기대가 있는 것 같아. 상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는 자연스럽게 미현에게 다가갔다. 저기 이 게임기 책팟이 잘 안 나오죠? 저쪽 기계로 옮기면 조금 더 나을 거예요. 처음에는 경계하던 미현도 그의 눈빛과 말투에서 진심을 느낀 듯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요? 그럼 한번 해볼까요? 미현이 자리를 옮기자 슬롯머신은 마치 그녀를 위해 준비된 듯 작은 잭팟을 터뜨렸다. 미현의 얼굴에 미묘한 미소가 번졌다. 와, 상호 씨 덕분이에요. 그녀는 흥분을 억누르며 말했다. 미현은 상호에게 100만 원 팁을 건넸다. 정말 고마워요. 이건 팁이에요. 상호는 흐뭇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그의 내면은 이미 계산이 끝나 있었다. 이런 운이라면 활용할 가치가 있겠군. 그닐 빈 미연은 큰 돈을 벌었고 철주가 없다는 해방감으로 상호와 술을 마시다가 결국 모텔까지 가게 된다. 방은 은은한 조명이 방 안을 감싸고 긴장과 기대가 뒤섞인 공기가 두 사람을 감쌌다. 오늘 정말 재밌었네요. 미연은 긴장을 풀며 작게 웃었다. 맞아요. 이런 날도 있어야죠.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될지도 모르고. 상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둘은 서로에게 다가갔고 밤은 깊어졌다. 미현은 피곤에 골아떨어졌다. 상호는 조용히 눈빛을 굴리며 방 안을 관찰했다. 좋아, 이제 정보를 얻을 시간. 누가 되는지 어떤 사람이 될지 알아보자. 그는 속으로 다짐했다. 상호는 조심스럽게 미현의 핸드백을 열었다. 수첩과 휴대폰 속 연락처를 손가락으로 쓱 훑으며 사진으로 기록했다. 이름, 연락처 모든 게 나를 도와줄 정보군. 나중에 필요할 때 유용하게 쓰면 되겠어. 방 안은 다시 정적 속으로 잠겼고 상호의 눈빛만이 계산적이고 날카롭게 빛났다. 며칠 동안 미현과 상호는 저녁에는 카지노에서 시간을 보냈고 낮에는 모텔에서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다. 낯선 호흡과 설렘 속에서 하루하루가 이어졌다. 하지만 미현 마음 한편에는 점점 불안과 현실감이 스며들었다. 어느 날 미현은 잠시 멈춰서서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제 서울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됐네요. 상호가 그녀를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나도 같이 갈게요. 미현은 순간 당황했다. 심장이 뛰고 손끝이 떨렸다. 우리 사이는 여기까지예요. 교수님이 알면 큰일 나요.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상호는 잠시 눈빛을 굳혔지만 곧 알듯한 미소를 지었다. 여기서 끝이라고? 그래도 나를 두고 가겠다고? 하지만 미현은 흔들리지 않았다. 네. 여기까지예요. 미안하지만 그게 맞아요. 다음 날 미현은 혼자 서울로 출발하고 상호는 떠나는 미현을 환한 얼굴로 쳐다보고 있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다. 카페에서 일을 하던 미현 앞에 상호가 나타난 것이다. 그의 표정에는 이전의 장난기 대신 단호함과 집착이 섞여 있었다. 같이 살자. 상호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미현은 순간 어이없다는 듯 눈썹을 치켜 올렸다. 무슨 소리예요? 그럴 수 없어요. 상호는 한층 날카롭게 목소리를 높였다. 김철주 때문에 그러는 거야? 내가 못마땅해? 미현은 잠시 멈춰 웃음을 지었다. 정말 어이가 없네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철주 때문이 아니라 그건 그냥 안 되는 일이에요. 상호는 잠시 말을 잃고 눈빛이 흔들렸다. 하지만 미현은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의 단호함 속에는 자신의 삶과 선택을 지키려는 강인함이 있었다. 이 학교 교수 영씨, 영카페 여사장의 내연남? 그 술집은 이미 많은 교수와 학생들이 단골이라고 하네요. 순식간에 학교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상호가 철주를 협박하기 위해 대학교 홈페이지에 올린 익명의 게시 글이다. 글이 올라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지 금방 눈치챘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고 교수들과 학생들 사이에는 긴장과 호기심이 뒤섞인 웅성거림이 감돌았다. 그 소식을 들은 철주는 숨을 고르며 미현을 찾았다. 미현아,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 혹시 무슨 일 있던 거야? 미현은 머리를 잠시 숙였다. 진실을 다 말할 수는 없었다. 사실 카지노에서 만난 남자가 있어요. 이름은 이상호. 철주는 순간 얼굴빛이 굳었다. 역시 또 다른 남자가 생겼구나. 발등에 불이 떨어진 철주는 마음을 다잡았다. 우선 미연과의 관계를 청산해야 한다. 그런데 인생이 이렇게 쉽게 끝나줄 리가 있나. 철주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계획을 세우려 했지만 이미 복잡한 감정과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에게 남은 선택은 단 하나, 미연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였다. 상호 역시 그녀에게 집착하는 대신 그는 새로운 목표를 설정했다. 김철주 교수, 바로 미연의 연인이자 대학 교수의 돈과 명예였다. 대학 교수라는 사람들은 결국 명예로 살아가는 존재야. 그 명예를 조금만 더럽히면 철주는 나의 요구를 들어올 수밖에 없겠지. 그는 자신의 수첩을 꺼내 미연의 핸드폰 속 정보를 정리하며 철주의 연락처를 찾아냈다. 손끝이 미묘하게 떨리며 계산적인 미소가 번졌다. 좋아, 이제 시작이다. 상호는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김철주 교수님 맞으신가요? 저 이상호라는 사람입니다. 전화를 받은 철주는 순간 얼어붙었다. 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고 대체 무슨 일이지? 생각할수록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미현을 알게 된 것 자체가 이제는 후회스럽게 느껴졌다. 햇살이 은은하게 들어오는 학교 근처 커피점. 철주는 조금 긴장한 채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이상호가 앉아 있었다. 눈빛은 차갑고 손끝에는 계산적인 힘이 느껴졌다. 요구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이상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첫째, 미연을 포기할 것. 둘째, 미연에게 그동안 동업자로서 받아간 돈을 돌려줄 것. 철주는 순간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얼굴 뒤로는 긴장이 서려 있었다. 후환이 두려워. 이 사람 그냥 넘어가진 않을 거야. 동업자라니, 전부터 미연과 나는 그냥 거래를 한 사이였을 뿐입니다. 관계 이상은 아니었고 철주는 말을 고르며 변명했다. 이상호는 차갑게 한쪽 눈썹을 올렸다. 그럼 그동안 받은 돈은요? 일부는 빌려준 거라고요? 철주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억지로 논리를 끌어왔다. 내 일부는 단순히 빌려준 금액을 돌려받은 거예요. 다른 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커피점 안 테이블 위에 컵이 미묘하게 흔들렸다. 두 사람의 시선이 날카롭게 맞닿았다. 철주는 속으로 다짐했다. 설령 변명을 해도 이 사람에게서 벗어나려면 신중해야 한다. 하지만 이상호의 눈빛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다. 그에게 있어 중요한 건 미연을 손에 넣는 것이 아니라 철주를 흔들어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것이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닿을 수 없는 긴장감이 흐르고 커피 향과 함께 싸늘한 기운이 공기를 메웠다. 다음 날 영대학 홈페이지는 또 한 번 소동으로 뒤덮였다. 익명의 글이 올라왔다. 이번에는 한층 구체적이었다. 교수 이름과 술집 이름까지 정확히 적시되어 있었고 학교 측은 급하게 글을 삭제했지만 이미 몇몇 학생들은 내용을 복사해 돌려보내고 있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고 학교 안은 다시 한번 아수라장이 되었다. 철주는 머릿속이 복잡했다. 이상호 이제는 정말 강하게 나오네. 이렇게 되면 미연도 위험해. 급히 미연을 만나 상황을 설명했다. 미연아, 이상호를 만난 사실이 드러났어.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것도 있어. 미연은 듣는 순간 어이없다는 표정이 되었다. 말도 안 돼,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하지만 철주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난 내 신상이 드러나는 게 두려워. 경찰에 신고하면 나도 위험해질 수 있어. 미연은 잠시 생각하다 결심한 듯 말했다. 그럼 전부터 알고 지내던 형사 반장이 있어요. 그분에게 우선 자문을 받아보는 게 좋겠어요. 방법이 없진 않을 거예요. 철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깨에 짐처럼 무겁게 내려앉은 불안을 느꼈다. 두 사람 모두 이제 단순한 사적 다툼이 아니라 공적이고 위험한 상황에 직면했음을 직감하고 있었다. 커피점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지만 그 속에서도 긴장감은 조금도 풀리지 않았다. 미연과 철주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이상호의 그림자가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다가오고 있었다. 저녁 시간 형사 반장은 사무실 창가에 앉아 미연을 기다리고 있었다. 오래전 처음 만났던 그녀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때 미연은 어수룩하게 술집을 운영하고 있었고 순진한 면모가 눈에 띄는 여자였다. 그 순수함과 약간은 어설픈 모습이 형사 반장의 마음 한켠에 남아 있었다. 도대체 무슨 일로 몇 년 만에 연락이 온 걸까? 하지만 그 기대는 곧 깨지고 말았다. 문을 열고 들어온 미연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세련된 옷차림, 달라진 말투, 단단해진 눈빛.
그녀의 순수함은 이전의 흔적만 남겨두고 사라진 듯 했다. 형사 반장은 속으로 씁쓸하게 중얼거렸다. 미연이가 많이 변했구나. 잠시 실망감이 마음을 스쳤지만 그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그래도 왜 다시 나타났는지 이유를 들어봐야겠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미연을 맞이하며 냉정한 목소리로 물었다. 오랜만이네, 미연 씨. 이렇게 찾아온 이유가 뭔가? 사무실 안은 적막했고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스며들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과거와 현재, 순수함과 현실의 간극이 미묘하게 드리워져 있었다. 형사 반장은 마음을 가다듬고 미연이 전하려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준비를 했다. 이번엔 제대로 들어야지. 그리고 상황을 판단해야 한다. 미연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난 형사 반장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무리 이혼한 여자라도 아이들을 생각해서 굳이 바르게 살기를 바랬는데 그 기대는 현실 앞에서 산산조각 났다. 미연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었다. 세련되고 단단해진 그녀의 모습에 형사 반장의 마음속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서서히 사라졌다. 도와줄 생각은 이제 없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움직일 수 있겠지. 그는 머리를 살짝 흔들며 마음을 다잡았다. 정식으로 처리하면 공갈죄나 협박죄로 입건은 가능하다. 하지만 철주와 미연은 사건을 크게 만들고 싶어 하지 않았다. 조용히 그리고 은밀하게 해결되길 바랐다. 그래서 형사 반장은 미연에게 이렇게 말했다. 좋아요. 이번 일은 내가 이상호에게 경고 전화를 해두겠네. 더 이상 소문을 퍼뜨리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면 공갈죄로 처벌될 거라고 말해두라고. 미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사무실 안은 잠시 정적이 흘렀지만 긴장감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형사 반장의 경고가 이상호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앞으로 어떤 파장이 일어날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이상호는 형사 반장의 전화를 받자마자 얼굴에 웃음이 번졌다. 어차피 망한 인생 이제 뭐가 달라지겠어? 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고 마음속에는 복수와 집착이 뒤섞였다. 그는 곧바로 행동에 나섰다. 이번에는 더욱 공격적인 방식으로 학교 홈페이지에 3차 익명 글을 올렸다. 이번 글은 이전보다 구체적이고 김철주 교수와 미연의 관계뿐 아니라 미연의 가계와 과거까지 적시되어 있었다. 김철주는 불안과 분노 속에서 더 이상 수업을 진행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결국 그는 학과의 휴강을 결정했다고 통보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더 이상 학생들 앞에 설 수도 없겠군. 한편 미연의 술집에도 재앙이 덮쳤다. 악성 소문이 퍼지면서 단골 손님은 급격히 줄어들었고 가게는 손님이 거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얼마간 버텼지만 결국 술집은 폐업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 미연은 창문 너머로 텅 빈 거리와 가게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정말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상호의 집착과 과거의 잘못이 그녀의 삶에 생각보다 큰 피해를 남겼다. 그리고 철주 또한 수업을 중단하고 학교 안팎에서 몰아치는 소문의 폭풍 속에 마음을 졸이고 있었다. 사람들의 시선과 소문, 그리고 불가항력처럼 다가온 이상호의 행동. 그 모든 것이 미연과 철주를 더욱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위기에 몰아넣고 있었다. 모든 상황을 정리한 후 철주와 미연은 결국 결정을 내렸다. 이상호를 정식으로 고소하기로 한 것이다. 며칠 뒤 경찰서에서는 이상호에게 연락이 닿았다. 김철주 교수와 관련된 공갈 사건 피의자로 입건되었습니다. 출석해 주셔야 합니다. 전화를 받은 이상호는 순간 얼굴이 굳었다. 이제 일이 정말 잘못되어 가고 있구나. 그의 눈빛에는 당황과 불안이 섞였고 입가에는 냉정한 계산이 사라진 듯 했다. 상호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결국 그는 다시 정선으로 도망을 갔다. 고향 같은 정선의 작은 마을, 사람들의 눈을 피하며 숨을 곳을 찾는 그의 모습은 예전에 위압적이고 자신만만했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한편 철주와 미연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정식으로 사건을 처리함으로써 이제 이상호의 위협은 법적 장치 안에서 제어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느끼는 안도감 속에도 몇 달간 이어진 소문과 손실 그리고 상처는 여전히 마음속 깊이 남아 있었다. 삶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최소한 공격자에 의한 즉각적 위협은 끝이 난 상태였다. 정선의 구석진 길을 따라 사라진 이상호, 그리고 남겨진 철주와 미연. 그들의 삶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1년이 지난 후 모든 사건은 마침내 법적, 사회적 결말을 맞이했다. 이상호는 죄질이 나쁘다는 판결과 함께 실형 2년을 선고받았다. 그의 집착과 폭력적 행동은 결국 자신을 감옥으로 이끌었다. 정선의 구석진 곳에서 도망치던 모습은 이제 과거 속 그림자가 되어버렸다. 김철주는 교수직에서 해임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내연관계 사실이 가족에게 알려지면서 가족과의 사이도 완전히 틀어졌다. 결국 그는 집을 나와 혼자 생활하게 되었다. 명예와 직위를 모두 잃은 철주는 자신이 선택한 삶의 결과를 고스란히 받아들여야 했다. 미연 역시 다시 이혼 당시의 빈손 상태로 돌아갔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보다 새로운 출발에 대한 결심이 앞섰다. 길고 험난했던 사건을 지나 그녀는 스스로를 다시 세우고 삶을 재정비할 준비를 시작했다. 햇살이 창가로 들어오는 작은 방 안에서 미연은 가벼운 미소를 지었다.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겠지. 과거의 상처와 손실은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삶을 다시 설계할 힘도 남겨두었다. 철주와 미연 그리고 그들을 뒤흔들었던 이상호. 각자의 삶은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고 그 누구도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길 위에 서 있었다.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각자의 삶의 재건이 시작되었다.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형사 반장은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다. 오빠 저녁이나 한번 먹어요. 그 한마디에 형사 반장은 잠시 얼어붙었다. 오빠라니? 한 번도 이런 호칭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전화 너머의 미연은 분명 예전의 순수한 모습과는 달리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었다. 이번에는 친구들과 동업으로 룸사롱을 개업했어요. 한번 놀러 오세요. 형사 반장은 속으로 씁쓸하게 미소 지었다. 정말 많이 변했구나. 순수함은 이제 없고 완전히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약간의 호기심과 걱정이 섞인 마음으로 미연과의 만남을 준비했다. 이번에는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까? 식당에서 만난 미연은 갑자기 엉뚱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헤어진 남편의 이야기다. 미연의 이혼의 결정인 역할을 한 전 남편의 아들이 클수록 남편과 다른 모습이라는 것이다. 박영자와 전 남편 사이에 난 자식이 전혀 남편을 닮은 구석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박영자는 전 남편을 만날 당시 이미 많은 남자와 사귀고 있던 터라 전 남편은 아들이 자신의 자식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진실이 두려워 친자. 확인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을 알려준다. 반장은 오래전에 읽었던 발가락이 닮았다 라는 소설의 일부가 생각났다. 사필귀정인가? 미현과 헤어진 형사는 화려한 유흥가를 걷고 있다.